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미중 갈등에 한국 기업이 불똥이 튀었다라는 거죠. 중국 마스가 관련해서 하나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해운사가 소유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선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스가 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의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맞대응에 나섰다라는 건데 문제는 하나오션은 미국 기업이 아니죠. 한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고래 싸움에 말 그대로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국과 식용유 등의 이런 교역을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현재 의도적으로 이 미국의 대두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경제적 적대 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보복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래 싸움이 근데 이렇게 심해지면 새우 등이 이제 남아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캄보디아 간 한국인 80명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 이 부자 같이 보겠습니다. 외교부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이 신고가 접수된 게 550명인데 이 중에 470명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됐고 80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80명 중에서도 범죄가 의심되는 게 52건이라 여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신속하게 송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80명만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의 한국인이 1000명 이상이다. 1000명이 넘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의 얘기냐? 바로 국정원의 보고입니다. 네, 지금 현재 80명이 아니라 굉장히 1000명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의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자의로 남아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000명이나 전 어마어마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볼까요? 오늘 외교부 이차관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금돼 있는 한국인 63명에 대해서도 송환 그리고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부디 감금된 한국인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무사히 좀 귀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일본 부동산 버블이 상당했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 침체가 이어졌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관건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부동산 감독 조직을 신설을 한다. 그리고 내돈내산으로 산 주택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부동산을 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아예 이번에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돈내산 주택이라고 해도 부동산 시세 조직을 통해서 집값을 띄우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내돈내산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세종대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인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추워서 점퍼를 입고 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살짝 팔짱까지 낀 그런 모습인 거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명히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카디건에 점퍼에 지금 이렇게 입게 되는 건데 문제는 주말에 지금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워진다는 얘기겠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찌질한 X입니다. 네,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화영 수사검사 변호인 김현지 실책에 사임했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이 수사한 검사가 이렇게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라고 변호인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김현지 실장이 전화를 해서 이 변호인을 질책을 했고 그래서 그만뒀다라는 이 당시 수사검사의 주장인데 일단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검사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설주환 변호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는 지금 주진우 이 의원의 얘기는 진실을 자백하라고 했더니 자르려고 했다라는 거 이건 위증을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현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설주환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네. 핵심은 뭘까? 결국 이재명 당시 의원의 뜻이 아니냐. 그 주장 아니겠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공세는. 그러니까 그걸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또 화답을 해준.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이쪽에 이러이러한 주장을 펼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앞뒤 가능하게 봐야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지금 네. 김현지라는 지금은 부속실장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국감에 불러서 본인에게 뭔가를 물어볼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거에 변죽을 울리는 그 장면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6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 계속 주장하지 말고요. 운영위에서 그냥 불러서 본인에게 관련된 질의 이런 네. 궁금증이 있으면 묻는 게 더 효율적인 공격이 아닐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김현지 부속 실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다 김현지 실장 얘기하지 말고 운영위에 딱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기 같이 언급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내가 김현지 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질책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한 이 설주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현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소통은 사실입니다. 라고 설주환 전 변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설주환 변호사가 여기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 뭐라 말을 해야 할진 모르겠다라면서 당시 김 부속실장과 소통했던 건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묘한 게 최수영 위원님. 소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질책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질책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설 변호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네. 자주 또 이렇게 뭐 만나는 사이기도 한데 매우 신중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단어 하나 고르는데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는 건 해석의
영역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내가 상당히 야단 먹은 것은 맞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타임라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2023년 6월 9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자백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6월 9일 날 이 발언이 있고 나서 6월 12일 날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합니다. 당시 선임 변호사였죠.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바로 이제 첫 재판이 열리는데 네. 그 바로 부인이 같이 출정하죠. 이화영 부지사에. 네. 그날 거기서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은 내 뜻이 아니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이 정신 차리라고 또 고함을 지릅니다. 한바탕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논란이 됐죠. 그리고 드디어 9월 7일 재판에는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 대표 관여해 있지 않다.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설 변호사가 소통을 했다고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락을 안 했어요라고 말을 못하죠. 이건 드러난 팩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당시 최측근인 국회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외압이라든가 관여의 정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항변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뭔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이런 부분 그리고 법정에서 내 뜻이 아니다라고 당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있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다만 그게 비서관이 그러면은 이 본인의 이 의원에 대해서 전화한 거가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그 변명으로 이 치부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법사위에서 김현지, 이게 운영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 법사위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야, 김현지 김일성 추종 세력 연결 의혹, 대통령실 50대도 안 먹힐 거짓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박정훈 의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보고 오시죠.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입니다.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고 그 식사 모임에 연락을 해준 게 김현지 실장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희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갔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의원의 재판에서 김미희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나왔던 형이 범죄 혐의가 일부 경감된 사실도 있습니다. 네, 뭔가 등장인물이 많고요.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박정훈 의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있는데 관련해서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사실 경기 동부연합이랑 상당히 가깝다. 왜? 뭐 남편이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주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박정훈 의원은 하고 있죠. 그래서 김미희 의원은 경기 동부연합이랑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밀접한 관계인데 김미희 전 의원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상당히 친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김현지 실장도 경기 동부연합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A랑 B가 연관이 있고요. B랑 C가 연관이 있으면 A랑 C는 연결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시점도 중요하죠. 10년 전에 네. 또는 20년 전 학생운동할 때 또는 30년 전 어린 시절 옆 동네에 살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롱이나 희화화를 피하려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지금 김현지라는 대통령 옆에 있는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지금 그 얘기냐?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죠. 보는 국민은. 그러나 이제 그런 논리의 연장이나 논리의 확산은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메카시즘으로 비춰지기 쉽죠. 그러니까 반박하는 대통령실의 아마 대변인이 그랬나요? 김남준 대변인이 50 시절 운운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0 시절이라는 얘기는 저런 식의 아까 우리 앵커가 잘 지적하셨어요. A와 B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 밀접하니까 A하고 C도 역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그랬었잖아.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요 지금은 과연 먹힐까? 저는 저런 얘기 할 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자질이랄까 아니면 퀄리티, 수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만큼 제가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압니다. 이렇게 과연 입증이 될까? 그런 점에서 박정훈이라는 의원은 언론인 출신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단순히 A랑 B랑 관련이 있고 B랑 C랑 관련이 있으니 A랑 C랑 관련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A랑 B가 언제 알고 B랑 C가 언제 알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종의 종북몰이 네. 의혹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답을 구하셨으니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최수영 위원님, 거짓말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김 대변인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야당의 문제 제기는 항상 여권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야당일 때 문제 제기했을 때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박정훈 의원의 얘기는 혹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혹시라도 사상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자고 그런 거 아닌지 의혹 제기다. 의혹 제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 얘기는 밥을 태울까 봐 좀 걱정하는데 그러면 밥 짓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면 논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접하기 짝이었고 우린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논쟁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거진 이유가 실체는 하나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너무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4년도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하던 시기고 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 공동대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 영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공적 영향력은 아주 미약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걸로 인과관계를 찾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입틀막을 하듯이 당신들 혹시 밥 태울 거 이거 우려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럼 밥 짓지 말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 김현지 실장이 왜 이렇게 6개 상임위에서 부를 정도로 논란이 됩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명칭이 선샤인 로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음습하거나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수록 곰팡이가 피기 마련 아닙니까? 투명하게 다 알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1급 이상의 공직자 다 알아야죠. 출신지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1급 공무원에 알려진 사실이 없어요. 그걸 뭐라 얘기하면 학력 알아 뭐하냐, 어디 출신인지 알아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맞아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검증을 하자는 거지 사상 검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야당이 뭐하냐. 당연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의 얘기가 나오는 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그런 거니까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얘기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아까 법사위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과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죠. 박정훈 의원의 이 기자회견 불똥이 또 과방 위로 튀었습니다. 어제 과방위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에휴 이 찌질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전 저 사람하고 이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 멱살 잡고 그러면 아니라고요. 제가 속기록과 그리고 국회법과 다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이 됐던 건 9월 2일 상임이었습니다. 김우영 의원이 저희 방으로 전화를 하면서 들어와서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제가 김우영 의원하고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임위에서 제 가족 관련 영상과 뭐 사진 이런 걸 틀면서 제가 밤에 이 찌질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네, 뭔가 구구절절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윤경호 의원님, 어제 과방의 상황을 쭉 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양쪽 주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김우영 의원도 박정원 의원도 둘 다 이 찌질한 뭐야 알아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둘이 뭐 하다가 저렇게 싸움까지 갔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둘이 다 상임위에서 국정감사하는 중이잖아요. 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하는 거 뭐예요? 왜 반말해? 너 왜 욕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의원의 저런 작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이 기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너는 옳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나 해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질을 떨어뜨리고 있구나. 한마디 더 추가드리면요. 저런 친구가 또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서 이 길에서 뭐 술 한잔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결국 한참 싸우다 보면 너 왜 반말했어? 이런 걸로 싸우는 거랑 다를 게 뭐 있냐? 법사위, 이 과방위, 국감장인데 국감장이나 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일단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 의혹 제기가 맞냐, 타당하냐, 아니냐의 내용은 또 별개로 최수영 위원님, 김우영 의원이 이런 사람이 이런 뭐 찌질한 뭐야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라면서 이제 박정원 의원 문자를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양쪽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또 혹시 메신저 공격이 아닌지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힘들 때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 박정원 의원이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른바 2004년도 판결문에 언급되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사실 이 판결문에 나온 거는 팩트니까 그건 뭐 해석의 여지의 문제인 거지 사실관계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박정원 의원이 이게 도대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걸 지적하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저는 그거예요. 그냥 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만 민주당이 설명을 하면 되고 여기에 방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깔끔하게 나와서 당시 2004년도 제가 보기에 그 참여연대 집회 성남 시민연대 참여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당시 대표의 영향력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클리어시키면 될 텐데 이게 대리인들의 공방전으로 가다 보니까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근데 대리인들이 무언가 제가 대리인이라 표현하는 거는 각 정당에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격한 언쟁과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국감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가능성을 지금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거냐. 이거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현지 이슈에 여야 삿대질에 욕설에 퇴장되는 이런 소동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냐 마냐는 처음에 운영위에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이게 총무비서관 때 운영위에서 논란이 좀 사실 시작이 됐었던 건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제 법사위, 과방위 다 지금 김현지 실장 이름이 나와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사에 보니까 법사위 과방위 말고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김현지 거론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산림청장 인사? 뭐 그게 김현지 실장이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상임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작 지금 운영위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어저께 여야 운영위원장들이 접촉했다가 네. 운영위 전체회의 열기로 한 걸 또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정작 부를 수 있는 당사자인 운영위가 저렇게 전체회의를 연기를 해버릴 정도면 결국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변죽을 계속 이제 건드리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끝날 것 같다고 그러지만 이 다음에 그러면 다른 현안은 지금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국정감사는 도대체 뭐냐? 1년 동안 행정부가 제대로 예산 집행했는지 또 제대로 정책 집행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 그거 지금 살펴보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국정감사 그리고 전년도 결산, 다음 해 예산 심의 이게 지금 팽개쳐지고 있는 거죠. 김현지를 다루는 것도 국정감사의 일환이다. 그러면 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그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의 그냥 사안만 툭 불거져서 이걸로 모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당선에서 서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적당선의 의미는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2004년 일 꺼내가지고 너 김일성 추종 세력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직접 건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김현지 실장 국감에 나오면 어때요? 좀 영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김현지 국감이냐?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감의 이슈가 오로지 김현지 실장밖에 또 없는 거냐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처음에 얘기가 됐던 운영위는 원래 오늘 전체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거냐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시장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사실 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주요 일정을 좀 보면 오늘 법사위, 오늘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수해야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김건희 녹취 국감에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YTN은 왜 팔렸을까요? 공공 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지지난 대선 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가 되는 그 국면에서 해당 취재를 진행하던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윤선 변호사님, 노종면 의원이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가 김 여사가 자기의 이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를 한 YTN의 해당 언론사에 복수를 하려고 해당 언론사를 그래서 민간에 판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이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TN이 그 사용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 한전과 마사회가 유진기업의 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근원을 따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본인의 그런 사적인 그런 보복심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뭐 자기가 공인이냐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녹취록 살펴보게 되면 한번 털어보겠다는 말을 해요. 털어보겠다는 말 누가 가장 많이 하나요? 보통 사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검사들이 가장 사용하는, 애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털어보면 뭔지 안 날 것 같아? 털어보겠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기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일반인이 기자를 털 수가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단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이자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충분히 이런 의혹, 수사에 들어갈 만한 의혹이라고 봐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에는 현재까지 논리적 연결고리가 대단히 부족하죠. 김건희 씨의 저 녹취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요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공적 의식도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YTN 매각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그다음에 수사를 착수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YTN 민영화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YTN 대주주인 한전 KTN과 한국 마사회에 기재부가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YTN 노조가 성명도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어떤 보복 감정에서 YTN 매각을 추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YTN 민영화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이 되었었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노정면 의원이 김건희 씨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라고 주장하려면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정부 말고 그전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냐. 김 여사가 내가 다 한번 털어볼까라고 얘기를 복수해야지라는 말로 실제 이 민영화 매각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본 거는 국감장에서 녹취가 흘러나왔다라는 건데 말고 재판장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김 여사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건진 샤넬백 명품 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건진 법사의 재판에서 건진 법사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윤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남 농축차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이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전달한 게 맞다,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서 알선수재 이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요지는 이거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품 가방도 줬고 목걸이도 줬습니다. 라는 건데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는 건 이미 해당 명품 매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2개 받은 거 3개로 바꿨어요. 다 나왔죠. 새롭지 않다. 근데 조현산 변호사님, 그라프 목걸이는 내가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건진법사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또 인정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진 법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술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는 건진 법사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그와 관련된 각종 금품이 전달되었다고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 씨를 직접적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건진 법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그 혐의를 잡고 있는 알선수재죄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죄라는 것이 단순 전달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알선수재를 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와의 그런 사적 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친분 관계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의 역할, 개입한 정의 정도를 살펴보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주장만 한다고 해서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알선수재 혐의를 좀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 도생을 이런 이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목걸이도 내가 줬어요. 그거 나한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그럼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건진법사 얘기가 맞다 그러면 나 줬어요. 나한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목걸이는 지금 김 여사 쪽에 있다. 근데 특검이 김 여사의 사돈댁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모조품만 나왔었다는 거죠. 진품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글쎄요. 어딘가에 은닉했거나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그것이 아예 김건희 씨 측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전성배 씨 스스로도 유경옥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행정관 개인이 수취했다. 대단히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어렵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증언 과정에서 아마 선서하고 진술하면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련된 사안들이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근데 어제 내란 특검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젯밤 늦게 새벽에 나왔는데 결국 기각이 됐죠. 조승우 기자의 얘기 잠깐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내용, 그리고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담당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방조를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특검에서 대통령실 CCTV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웃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라고 어제 저희도 사실 방송을 했었는데 다 갖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도 기각이 됐고요. 박성재 전 장관도 기각이 됐고 이유가 뭘까요? 왜인 걸까요? 일단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경우는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만이 아니라 위법성의 존부, 위법성 여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보기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예를 들면은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과연 위법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이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과연 죄가 있는 게 맞느냐 이 정도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계엄 이후 사태 초기에 구속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정도가 단전 단수 지시가 뒤늦게 밝혀져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미 지금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주요 임무 종사가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이 법원의 판단은 위법성 여부 자체도 좀 봐야 된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쉽진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도 벽에 부딪혔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아까 좀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100일 만에 윗니가 뭉텅 빠졌네. 근육맨 정성호 장관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여기 잠깐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밝게 웃고 있는데 여기가 이빨이 있으면 하얘야 되는데 지금 시커멓죠? 이만큼 이빨이 다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이, 잘 안 보여. 화질이 안 좋구만.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너무 잘 따셨어요. 너무 잘 따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 애인데 이빨이 빠지면 웃으면 안 되는 키만 하고. 네, 보셨나요? 그러니까 장관이 정성호 장관도 알고 있어요. 안에 이빨 빠져서 웃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에 가서 이 안양 소년원에 가서 이 지금 현장을 가는 건데 이 제빵을 하면서 이만큼 이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장관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 때가 이제 9월 28일, 지금 한 3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근데 이가 없다. 조현선 변호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만 이제 안 건가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참 무서울 정도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3달 남짓 만에 치아가 윗니가 빠질 정도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 남은 임기가 꽤 길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근육맨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본인의 그런 의원실에서도 평소에 플랭크를 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무에 시달려서 치아가 빠질 정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중요한지를 아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도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치아가 10개 정도 빠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업무, 경무에 시달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정성호 장관 3개월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뭉텅 빠졌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지금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빨이 좀 이렇게 뭉텅뭉텅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대 비서실장들은 거의 이가 나만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었죠. 그때도 한 10개가 이가 빠졌었다라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치아가 한 6개 정도 빠졌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비서실장은 임종석 실장이죠. 이때도 6개. 문재인 정부 때 이 노영민 비서실장도 몇 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무튼 여러 개가 빠졌다더라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다 뭔가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은 지금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얼마나 힘들다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영호 변호사님,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자리가 역대 다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자리보다 상당히 힘든 자리다. 라는 얘기 좀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좌우에서 지금 다방면에 스트레스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임은정 동부지검장,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는 검찰의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이른바 검찰 오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을 하면서 장관을 들이받다시피 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위법한 지시를 했죠.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공지문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수습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미 공지는 나간 뒤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 지휘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치아가 빠지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전 정부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전 대표였죠. 치아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정성호 장관만 이렇게 치아가 빠지겠습니까? 현 정권의 구조적인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양옆 위에서 사방으로 압박을 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치아가 빠질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조현사 변호사님 짧게 말씀해 보시죠.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황태자로 불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검찰권을 바탕으로 해서 사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태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을 또 비교할 수 있는 거냐라고 또 반박을 하셨어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네,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아까 살짝 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일하세요, 데리고 일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지금 백혜룡 이 경정입니다. 백혜룡 경정 기사 같이 볼까요? 동부지검 합수팀장 마약수사 연루설 사실 아니야. 백혜룡 파견된 별도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죠. 뭐라고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서 성역 없이 엄정 수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 동부지검 검경합동수사팀의 백혜룡 경정을 파견해서 이걸 좀 보강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직접 지시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윤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백경정 파견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은정 지검장은 기존 팀 놓고 별도 팀으로 만들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같이 수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맞는 겁니까? 우선 이것을 지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관련된 세관 마약 의혹 수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당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경우에는 이 세관 마약 의혹 사건을 당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혜룡 경장을 수사팀에 보강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사팀과 별개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임은정 검사장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수사의 진행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지시가 아니라 일단 당부 정도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수사를 좀 엄정 수사를 하세요라는 데 방점이 있으니까 이임지검장이 이 백경정이랑 같이 좀 잘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따로든 같이든 이 수사팀을 따로 꾸리든 뭐하든지 좀 같이 좀 잘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백혜룡 경정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NS에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는 폭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 단체인 합수단 20명이 버티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서 한쪽에 백혜룡 수사팀이라고 붙여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 인원 괄호 25명 직접 쓴 거예요. 25명은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송영호 변호사님, 내가 뽑은 사람으로 25명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날 팀장으로 해서 내가 꾸려서 수사해야 돼요. 라는 얘기로 사실 지금 들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의도로 아까 뭐 지시냐 당부냐 당부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부가 아니라 지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의 공지문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이 지시라는데 지시가 맞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나 모두 다 위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동부지검도 백혜룡 경정은 고발인 내지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듯이 이분은 본인 스스로 주장하기를 이른바 수사 외압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죄나 강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에 의한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합니까? 그것은 경찰 수사사무 규칙상으로도 8조 1호에서 피해자는 아예 제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수사사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게 하도록 하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백혜룡 경정은 본인이 25명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분이 어떤 외압을 받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분의 계급은 어디까지나 경정이에요. 경찰서 과장급입니다. 총경이 보통 경찰서장인데요. 네. 총경급도 그 정도의 권한을 갖지 못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분의 전반적인 그 SNS 글을 보면은 뭐 영장 청구권이 없는 백혜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이 본인만 정의롭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지점마저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뭐 당사자가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서 있냐 없냐를 떠나서도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 거다. 이런 욕을 다 들어주는 거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백혜룡 경정 합수단은 불법단체입니다. 임은정 지검장 나는 팀원을 존경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마약 수사 내부 충돌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내부 충돌이 그럼 있으면 수사가 잘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수사가 안 되면 총괄 책임인 임은정 검사장한테 결국 이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세관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경정과 임은정 지검장 모두 다 뭐 SNS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백경정이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당부 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당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실체의 의혹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혜룡 경장이든 임은정 지검장이든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자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임은정 지검장이든 백경정이든 이 부분 좀 숙고하셔가지고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시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둘 다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국민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앞으로 이제 어제 백혜룡 경정이 SNS 글을 장문으로 올렸는데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누구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왜 나왔느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고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것이 아닐진데 본인이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네, 조현선 변호사님. 내가 밑보여서 체포가 됐다. 다 보라고 지금 나 체포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좀 자의식이 과잉한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대구시장 자리를 염두에 두는 것인지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공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중요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방통위와 관련된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언론계에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체포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적부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용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체포 영장이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짧게 송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체포할 당시에는 맞았지만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인용이 된 거지 체포 자체가 옳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체포적 부심의 인용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2024년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을 통틀어서 연간 인용률이 7.97%입니다. 체포 적부심만 따로 통계를 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거든요. 법원의 결정의 취지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된 유튜브에서의 발언 그리고 2025년 3월 23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까지 통틀어서 봐도 과연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체포까지 해서 수갑채와 압송할 일이겠는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 뭐 모두 아시다시피 정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쪽의 얘기를 저희가 모두 좀 들어봤습니다. (80명) (1000명) 굉장히 차이가 크죠. 무슨 얘기인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인 80여 명 캄보디아에서 연락두절. 정부 대응팀 오늘 급파한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현장으로 직접 간다라는 거죠. 아까 외교부 2차관, 국수본 부장 등이 다 현지로 간다라는 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인 15일 출국합니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그리고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연락이 두절이 돼서 아직까지도 두절이 돼 있는 사람이 10명, 한 10여 명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로 봤을 때 한 70여 명, 그래서 80여 명 정도가 지금 연락 두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파해서 현장에서 직접 다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80명인데 중앙일보 오늘 일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의 한국인은 1000명 이상이다라는 우리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걸 보면 단순히 80명이 아니라 신고조차 못한 사람이 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잡혀간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구금된 거야? 그래서 요즘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직접 한번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 알바글을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고 있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겁니다. 몇 년생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여자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일은 보피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또 줄여서 보피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저희 일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기간은요? 뭐 쭉 얘기를 간다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같다라고, 물론 모든 이 제안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송영호 변호사님, 우리 일이 합법적이진 않아요 라는 걸 미리 그쪽 범죄 조직 단체에서는 고지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 국민들 온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럼 구치소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현지 구치소에도 우리 국민이 63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저런 유혹을 하는 광고를 할 때 고수익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걸려들게 되는가에 관해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영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2004년에 최동훈 감독이 만든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사기꾼이 본인의 사기 장면을 재현하면서 혼자 독백을 하는데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상식보다 탐욕이 큰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캄보디아나 동남아 등지에서 고수익으로 유혹해서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광고들을 보면서 상당히 음미해 볼 만한 대사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불법적인 일을 다 알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는 또 알고 간 경우도 있다. 아까 그 긴 대사를 외워서다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상식보다 탐욕이 더 큰 사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등등등은 다 우리의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와닿는 딱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막 지금 1000명이 넘게 지금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까지, 국정원 보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저희가 그래서 탈출한 분을 지금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보세요? 네, 저희가 일부러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생님, 지금 현재 알려진 걸 보면 탈출을 하고 싶어도 경비랑 감시가 삼엄해서 탈출을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수송도 올라가서 현지 경찰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대사관에서 이제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전화 자체가 연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가족한테 한국 외교부 통해서 신고를 부탁해서 신고를 하고 이후에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신고 가이드를 알려주셔서 제가 직접 감금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 위치 정보를 보내서 신고를 하고 대사관에서 자력 탈출을 권유를 해서 이불을 엮어서 4~5층 정도 되면 높이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붙잡혀서 중국이한테
주차당하고 사무실에 갇혀 있다가 네. 이제 다음날 오전 11시쯤에 현지 경찰이 와가지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음성 변조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잘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대사관에 연결을 시도했는데 전화 자체가 잘 안 돼서 외교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사관에 얘기를 해서 신고 가이드를 알려줘서 그 신고 가이드로 해서 겨우겨우 건너 돌고 돌아서 겨우 현지 경찰이 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알려지기로는요, 선생님, 현지에서 구타는 일상이고 뭐 고문까지도 이번에 고문으로 숨진 분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죠. 뭐 안구 적출 뭐 이런 얘기까지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다른 감금자에 대한 고문이나 이런 걸 목격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현지에서 장염이랑 갱결 걸려가지고 한국 입원 와서 치료 잘 받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고요. 그리고 제가 수저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교차를 당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병원 다니면서 회복을 하셨고 내가 목격한 건 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그만둘 수 없어요? 라고 이 문의를 하니까 가차없이 맞는 장면을 내가 목격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막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글들 보고 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호텔이나 그런 데 자체도 위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촬영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조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 태국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아르바이트 글들이 막 뜨는 이런 고수익을 약속하는 보장하는 글들이 뜨는 곳에 가서 실제 취업해서 고수익 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점, 그런 글 자체가 일단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들으셨죠. 신고를 할래야 사실 할 수도 경비가 자체가 삼엄한 데다가 해도 돌아서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데까지 굉장히 다단계다. 돌고 돌아서 하기도 힘들었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 현장으로 우리가 또 직접 간다고 하니까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일단 현재 1000명이나 될 걸로 예상이 되는 한국인들 다 잘 무사 귀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